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 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제가 그 몇몇 게시판에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월요일은 우리 홈톡의 박평님 함께 지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평님이 댓글창에 가끔 나타났었는데. 네. 그러게요. 집에서 봤는데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됐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 고일석 편집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잘 쉬셨습니까? 네. 네, 저는 나름 잘 쉬었습니다. 네. 아버님 병간호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근데 조금 나아지셔서 좀 그래도 마음 편하게 주말을 네.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 신세계 오늘 공식적으로 안내해드리면 월요일은 우리 박평님, 화요일은 하승주 소장, 그리고 수요일은 윤가피 소장, 목요일은 김남훈 앵커, 그리고 금요일은 어떻게 꾸밀지 그냥 그때그때 우리 이 전체 멤버들 중에 시간 되는 사람들로 그때그때 프리스타일로 네. 조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는 조합. 더 재밌으시겠어요. 네, 금요일은 네. 과연 어떤 조합이 나올까. 그래서 다양한 조합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배팅하고 막, 콜하고 막 그러게. 네. 자, 그러면 되겠다. 네. 신청받아가지고, 저 제일 표 많이 받은 사람 금요일날. 가장 많이 원하는 네, 많이 분을. 원하는 아유, 좋은데요? 하여튼, 예. 다양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우리의 영웅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 신세계 들으신 분들은, 다 이미 한번 뉴스 들으셨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고 안병화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어제 추서를 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항쟁 당시 전남 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안병화 경무감의 치안감 추서식이 3월 11일 일요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안병화 경무감 같은 경우에는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지켜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문제 때문에 붙잡혀서 또 고문을 고문받았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1988년에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분의 그 흉상,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던 그 흉상이 그 전남 경찰청 현관 로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그 경찰 영웅으로 처음이죠. 네, 최초의 경찰 영웅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 영웅이라는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영웅이 없지 않습니까? 많이 없죠. 그죠? 그 영웅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는 경찰에서는 우리 안병화 치안감도 있지만 얼마 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네네. 독립군 영웅들 5분의 흉상을 또 제막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의 어떤 정체성으로서 좀 계속 기리고 영웅으로 좀 그 뜻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여기저기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하신 걸 보면 역사의식이 정말 뛰어나시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들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는 게 진정하게 대우하는 것이냐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렇게 열심히 안보를 위해서 뛰셨던 뭐 독립 후손들과 그리고 아주 많은 우리 또 군인분들 이렇게 대통령께서 열심히 또 평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대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막 했던 집단들 있잖아요. 우리가 안보를 잘했고 우리가 안보 세력에 대해서 열심히 우리는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집단들은 과연 그동안 뭘 했었는가가 매우 궁금해요. 이용만 해먹었나? 그 이용만 해먹었죠. 입으로만 떠들고 그냥 어디 허드렛 일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요. 정도로 취급을 하면서 태극기 부대로나 이용을 해먹고, 실제로 그 상위 용사들이라든지 고엽제 전후의 고엽제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 보상해준 게 전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 민주정권에서 다 그 보상, 우대 이런 것들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박정희, 전두환 이런 애들은 안 했어. 그냥 오히려 이용해먹고 최근에는 뭐 일당 2만원, 3만원 돈 주고 부려먹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만 보여줬잖아요. 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병화 치안감 추서 소식을 또 직접 트위터, 페이스북에 올리셔가지고, 그 뜻을 다시 한번, 결국은, 대통령께서 이렇게,
영웅을 이렇게 일종의 영웅 만들기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영웅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을 영웅으로 다시 드러나게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우리가 정말 너무 그동안 홀대했다는 그런 반성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지금 이 흐름으로 가면 다른 각 분야에서도 그 어떤 그 직종에서 네. 영웅으로 한번 우리가 기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속 발굴돼서 영웅 칭호를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이 참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런 영웅들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꿈꿀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영웅들은 이러한 모습들이구나를 이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한 10억, 20억 주면 뭐 깜빵에 좀 갔다 와도 괜찮지 않나? 그게 더 좋지 않나? 이런 걸 꿈꾸는 세상이, 이런 정말 추대받고 정말 우리가 영웅으로 인정해야 되는 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높여드리고 또 많이 이렇게 언급해드림으로 인해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대통령께서 이렇게 또 글도 올리시고 하니까 그 유족들의 소감은 또 더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유족들이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하시기 전에 정부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라도 아버지께서 경찰관으로서 명예를 회복하게 돼 고맙고 치안감 추서식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놀랐고, 또 여기에 대통령께서 또 글을 올리셔가지고 거기서 한 번 더 놀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받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너무 기뻤다고 그런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안병화 경무관을 돌아가시게 만든 일당이 있습니다. 전두환 개새끼. 개새끼라는 욕도 참 약하죠. 정말 살인마 새끼. 살인마고. 근데 정말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 오랫동안 세금을 축 내면서 29만 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바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관련 명예훼손을 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을 했거든요. 자, 잠깐 호칭이 지금 잘못됐는데요. 제가 바로잡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 박탈이 돼가지고 그냥 전두환 씨입니다. 더 좋네요. 네. 그 전 대통령을 붙이면 안 돼요. 그게 네. 잘못된 호칭입니다. 전두환 씨. 전두환 씨가 검찰 소환 지금 통보 불응했는데요. 3회 불응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12.12 쿠데타 당시 그때도 연희동 자택 그 골목에서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합천으로 날랐죠. 그래가지고 그때 검찰이 작전 세워가지고 전두환 체포 작전 했죠.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압송을 해와서 콩밥을 처먹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정말 보고 싶고요. 이명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살아서 과연 해를 볼 수 있을까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뭐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좀 다 같이 그 안에서 모여서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훈훈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김윤옥, 전두환까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으면 그냥 자유당의 그 레전드들이잖아요. 그렇죠. 레전드 번개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못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전두환 소식까지 했고요. 다음은 대북특사단 소식입니다. 대북특사단이 2박 4일간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너무 멋있는 장면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정의용 실장을 딱 안보실장을 옆으로 탁 해가지고, 야, 참모들 다 모여!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거 중요한 얘기야. 자, 이 사진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한미동맹이 어쩌고저쩌고 다 개나발이야. 이 사진 한 장으로 설명 끝. 정말, 이거는 사실
그 고일서 기자님께서 페북에도 또 올려주셔요. 이 역사적인 장면을 보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문재인 사실 보유국의 위용이라고. 예. 이 모습만 봐도 얼마나 지금 대북 문제나 이제 남북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진 한 장으로 임팩트 있게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 놓고 또 오늘은 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이 또 무슨 코리아 패싱 이야기를 또 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라는. 그게 완전히 미쳐버렸네. 뭐 그렇게 패싱을 해. 정말. 지금은 뭐, 자유당하고 일본 패싱. 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번 어떤 대미 이 특사단 성과를 깎아내리는 전 세계 유일한, 이거 박지원 민평당 의원이 또 만들어냈더라고요. 홍준표 아베. 홍아베. 홍준표 아베. 홍아베. 홍아베 해가지고. 하여튼. 네. 그 두 집단 말고는 전 세계가 지금 환영하죠. 놀라고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찌됐든 특사단이, 좋은 성과를 내서 귀국해서 우리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우영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각각 중국 시진핑과 일본 아베를 만나러 또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긴급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북 특사 갔다 온 이후 바로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고, 또 그러자마자 미국으로 날아가서 또 임팩트 있는 또 백악관 앞에서 또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님께 보고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을 러시아로, 중국으로, 그리고 이제 서훈 국정원장은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역시 이 각국에 가서도 이제 대북 성과 그리고 대미 방미했던 그 성과들을 공유하면서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외교를 다자화시키는 그런 아주 급속도로 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것만 보면 뭐 외교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거 외교 천재다라는 평가 계속 올라오는 게 이게 그냥 뭐 과대 포장이 아니라 오히려 과소 포장될 정도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마땅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네. 천재라고 부르는 거죠. 뭐 거의 신이 내린. 예, 그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 정도. 그러니까 예. 최근에 그 일정을 보면 정말 주도 면밀하다고 한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입체적이고. 예. 입체적. 입체적이죠. 예. 예. 정말 전체 판을 보고 이 바둑을 좋아하시잖아요. 예. 바둑 아마 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바둑판을 전체를 놓고 포석을 차근차근 작년 5월 취임하신 이후부터 베를린 선언에서 뭐 하여튼 한중 정상회담까지 일종의 포석을 쭉 떴다고 하면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포석에 상대방이 이제 손 따라두는 바둑이 시작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김정은, 트럼프 뭐 전부 우리 대통령님이 두는 바둑에 따라서 손이 따라 움직이는 그 판 전체를 이렇게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유엔 방문이라든가 중국 방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간간히 있는 어떤 외교적인 어떤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 건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입체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신북방, 신남방 정책까지 모두 다. 바둑이 그렇거든요. 결국은 포석이란 것이 한수, 두수, 세수, 뭐 초반에는 이게 어떤 그림이 그릴지 알 수 없지만 이게 백수가 넘어가게 되면 그 초반에 뒀던 그 수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나중에 확연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보면 작년 5월부터 5월, 6월 한미 정상회담, 베를린 구상 여기서 했던 그 평창올림픽 강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행보가 지금 그 윤곽이 막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권일거께서 바둑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바둑 좋아하시는 모양이죠. 네. 이 느낌이 바둑 얘기하니까 다면기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좋네요. 다면기 표현은 아주 비유,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뭘 느끼냐면 예전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바둑을 두고 계셨는데 그나마 좀 안다는 전문가들은 이걸 보면서 오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오목을 이렇게 두지? 이러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더 심해서 일본이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알까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욕만 하는데 왜 이렇게 두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뭐 그 비유도 좋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저 프로들이 바둑 두고 있는데 아마추어가 이러쿵저러쿵 훈장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뒷짐 딱 지고. 예. 쥐뿔도 모르면서 그 포석의 의미도 모르면서. 자, 그렇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트럼프도 우리 대통령님을 자기 선거 운동에 엄청 써먹고 있어 지금.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정말. 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펜실바니아 얘기. 네, 트럼프가 이제 어제였죠.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중간 선거를 위한 좀 이제 지지 연설처럼 이렇게 발표 앞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자리에서 이 아주 북한과의 가장 위대한 타결을 볼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를 칭찬했다라는 것을 봐라! 이거 사실이다! 라면서, 앞에 이제 그 언론인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중계를 하고 있는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너희들은 이 가짜 뉴스나 하는 애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저거예요. 나는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농담처럼 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는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다. 예. 문재인을 친구로 뒀습니다. 예. 이걸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트럼프를 합성을 해서 하잖아요. 근데 모습이에요. 진짜 그 상황이 되었어요. 정말 대단할 정도의 찬사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해냈다라는 자기 자랑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었던 연설인데요. 그 연설이 행해진 곳 자체 이름도 문타운십이에요. 예. 물론 이거는 우연이겠지만 참 신기하고 우연치고는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가 유세를 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과정 안에서 분명히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게 일어날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론들한테. 그걸 보면 정말 전망이 좀 문재인 대통령께서 풀어놓으실 그런 어떤 결과물들이 상상을 초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한 또 화답도 언제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세요. 예. 예,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낼 만한 지도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대북 정책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클린턴이나 오바마가 이 새끼들 우리한테 지금 맞아 죽으려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친일파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클린턴, 그때는 빌 클린턴이었죠. 굉장히 관계가 좋았고, 뭔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그때 당시에 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되다가, 그 이후에 부시를 거치고, 그래도 부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 설득해서, 나중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또 성사시켜 내셨는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 틀어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오바마죠. 그 오바마 이후에 오바마는 아주 적극적인 친일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교 부분에서는 물론 미국의 국익을 가장 우선한 거겠지만 대한민국으로서는 너무나 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바마를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돼요. 그죠? 간단한 거예요. 오바마 노벨 평화상 받은 것도 사실 돌아보면 거의 사기극에 가깝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맞아요. 한반도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해놓고 그런 새끼가 노벨 평화상이에요. 하여튼 오바마에 환호하는 한국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익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정책을 펼쳤던 사람인데 왜 우리가 오바마한테 우쭈쭈하고 앉았어요? 정신 나간 거지. 사실 물론 그때 당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뭔가 협상을 하고 뭔가를 이뤄내기에 좀 역량이 떨어졌다 이렇게 여겨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난다라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와 이렇게 되는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트럼프가 밉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듯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듯이 우리가 더 잘했어. 이게 전형적인 자기 세력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대의적으로 그쪽도 미국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미국의 어떤 조금 안정감, 미국 국민들의 어떤 편안함, 그리고 세계의 전반적인 평화 이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렇게 해서 노벨 평화상 타면 우리 어떡하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도 그 입진보랑 쿨게이들이
장난이 아니죠. 예. 예, 똑같아요. 예. 입진보 쿨게이들은 어디 가나 똑같아. 그 그짓하고 증세가.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오바마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뤄내고 있는 이 성과를 지금 폄하하고 깎아내리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어요. 네. 그런 오바마를 두둔하는 인간은 매국노야. 심지어는 트럼프도 어제 했던 연설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정의용 실장이 이제 발표했었을 때 한두 시간 정도는 아주 언론에서 난리가 났다, 대단하다, 어마어마한 성과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트럼프가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제서야 이거 뭐냐, 만약에 오바마였다면 오바마도 할 수 있었을 만한 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 니들 오바마가 과연 할 수 있었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맞는 판단을 자, 트럼프가 그래서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 바로 자기가 지금 일구고 있는 이 성과를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있는 이 클린턴, 오바마 이 전직 대통령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이 개자식들. 트럼프는 아유. 트럼프 내 스타일이야. 예, 시원시원한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부 개헌안 초안이 내일 13일이죠. 대통령께 보고가 됩니다. 이제 개헌 기차가 내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치 신세계에서도 이 내용을 다뤘잖아요. 저도 네. 들으면서 이야, 이 개헌 심지어는 아무도 할 수 없을 걸, 논란이 될 걸,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약인데? 이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정말 공약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이 얘기를 심지어는 당선 초반 때부터 하셨어요. 네, 국회는 내놔라, 안 그러면 정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개헌안은요, 오늘 아침에 그 김의겸 대변인이 청와대 기자단하고 브리핑을 했는데,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국회에 제출하는 거냐, 개헌안 발의를 하는 거냐. 그래서 일단은 지금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면 일단 국회 제출로 통일을 하자.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개헌안 발의를 지금 일단 당장 이야기를 하면, 그죠? 네. 국회에서 또 관광거릴 거니까. 국회 무시하냐.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제 언론들이 또 이제 그 국회와 대통령을 이간질하는 기사를 또 쓸까봐 그렇게 무마를 한 것 같아요. 무마를 한 것 같은데, 발의됩니다, 그냥. 네,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대선 때 개헌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추궁하듯이 무조건 개헌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국회 야당들이 이제 와서는 빨리 만들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 시간 끌다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 문재인 당시 후보 빼놓고 다 문재인 네. 대표를 그때 개헌까지 공격을 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약속 빨리 지켜라. 의견 내놔라. 약속 약속 지켜라. 그래서 약속 지키겠다고. 지킬 거냐 막 따지고. 그러니까 지키지 말아줄래? 이거예요. 이게 정말 그 야당이 지금 하는 걸 보면, 특히 자유한국당이 하는 걸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네. 그냥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야지. 공격만이 살 길이다, 이건 것 같은데 그것은 국회의원이 할 만한 처사는 아니잖아요. 자, 네. 개헌안 관련해서는요, 3월 10일자 정치 신세계 에피소드 438번, 그걸 들어보시면 쏙쏙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지금 개헌안은요, 이미 발의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발의로 가고 있고, 이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를 하는 순간 여의도는 그냥 초토화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하여튼 소위 말하는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네, 헬게이트 열리가 이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 남북 정상회담, 네. 북미 정상회담 이 추진에 여기 이미 사실 그러기가 된 거예요. 끝난 그럼요. 건데 쉽게 해서 이미 넘어진 애 한 대 더 때리는 게 개헌안 투척이에요. 이거 중요한 네. 것은 이것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간다는 것이 바로 그렇죠. 가장 구현되는 것이 바로 개헌안 발의죠.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 미국의 철강 관세 제외를 요청을 했습니다. 뭐 철강 문제는 우리 하승주 소장 그 시사경제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밤에 올라가 있는 주간 신세계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 호주 3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철강하고 알루미늄 관세를 25% 지금 올렸다는 거, 일괄적으로 올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김현정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이미 다녀왔고, 그 다음에 정우영 안보실장도 이번에 그 대북 특사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 매티스 국방부 장관 통해서 우리 한국 청일관 관세 이거 예외 한번 검토해달라. 그리고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뛰고 있고, 여기에 배궁규 산업통상장관도 지금 뛰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데, 자, 언론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 언론인지 모르겠어. 오늘 매일경제신문 한번 볼게요. 이거 보면, 정부는 우리는 김현정 개인기에 기대고 있다. 일본은 아베가 직접 챙기고 있다. 이 제목만 딱 보면, 우리는 진짜 손 놓고 있는 줄 알겠어. 네. 이미 앞서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전방위적으로 지금 뛰고 있다고. 완전 올커트 프레싱이에요, 우리는. 네. 그럼 뭘 어떻게 더해? 그러니까 정부가 일하는 걸 보면 예전처럼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방위적으로 할 수 네. 있는 모든 어떤 방안들을 강구해서 모든 면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되게 철저한 노력이 보이거든요. 팀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예, 팀플레이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한국은 마치 놀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마치 정말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길 바라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일본도 철강 알루미늄 관세 똑같이 맞았어. 아베까지 뛰어가지고 철강 관세 맞았으면 그 나라가 더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아니, 그리고 사실 이 관세안이 예전에 이제 세안이 있었을 때 일본은 빠지는데 한국은 정말 큰 관세를 맞을 이안이 결정될 것 같다라고 결정된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같이 됐으면, 일반적인 상황이 됐으면은 그래도 그거는 잘한 거다. 그런데 이거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라면 정부가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가 돼야 되는데, 이래놓고 일본이 더 잘해.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멕시코, 캐나다는 미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죠. 나프타. 그래서 나프타하고 엮여 있고, 그래서 면제를 한 거예요. 이미 엮여 있기 때문에. 호주는 군사동맹 문제. 적자국이랍니다. 예, 또 미국 이미 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굳이 저기는 거기에다가 약간 군사동맹 성격도 좀 있고. 그런데 지금 분위기 보면 이렇게 비판했던 언론들이 조만간 쪽팔리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게 볼질 것 같아요. 매번 그런 식이잖아요. 네. 안 될 거야, 됐네? 안 될 거야, 됐네? 이게 지금 발효가 언제 되죠? 발효가 22일인가? 예. 22일 발효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고, 트럼프 지금 기분이 좋아. 북미 정상회담도 열리고, 지금 이걸 결국 이 판을 만들어준 게 누구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장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올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모든 네트워크를 지금 동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2일 발효 이전에만 해결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해결되면 정말 진짜 신의 경지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 들어가십니까? 저는 어제 방송에서 이미 예언했어요. 이거는 우리는 해결된다 이거.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 하승재 소장은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정말 외교 천재시지만 이 문제는 안 될 거다. 예, 이거 주면 정말 특혜면 특혜. 근데 하 소장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셨다면 해결이 되겠는데요? 하펠레 저주는 계속된다. 그럼 저도 되는 쪽에 베팅하겠습니다. 왠지 우리 하승재 소장이 하펠레 척도가 된 것 같아. 일부러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자, 다음 소식. GM 문제 얘기해 볼게요. GM 문제 요거도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볼 수 있는데, 쉽게 지금 자막 나가고 있지만 이동골 산업은행 회장이 GM에다가 그냥 딱 원칙만 들이댔어요. 그렇죠. 예. 올드머니, 뉴머니 써가면서 올드머니 못 준다. 뉴머니는 장부 다 깔아. 그럼 보고 줄게. 그러니까 올드머니는 뭐냐면은 GM 본사가 기존에 그 한국
GM 한국에다가 네. 대출해 준 돈이 있어요. 이거를 지금 이제 적자가 나니까 출자 전환. 그러니까 출자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쉽게 하면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 산업은행이 지분이 희석되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 못 하겠다. 그럼 돈이 더 필요해? 그러면 장부 까. 근데 GM이 그동안 장부를 안 깠거든. 그렇죠. 버텼죠. 그래서 GM이 내놨죠. GM이 이제 정부 측과 이 협상단에 이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메일에 우리가 한국 GM의 정상화 방안을 담아서 보냈다는데, 뭐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27억 달러 규모의 차입금 전액에 대해서 네. GM에 출자 전환하고, 이계 차종 글로벌 신차 배정,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 그다음에 신차 생산 배정에 따른 최신 기술 도입과 신규 설비 투자에 드는 총 28억 달러 규모의 투자 참여, 한국 GM이 보유한 디자인, 차량 개발 및 연구 개발 역량을 미래 신제품과 기술의 활용, 국내 연구 개발 역량의 전문성을 유지하겠다. 구조조정 중 상당 부분을 지불하겠으며 외국인 파견 임직원 감축 및 리더십 구조 간소화 방안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 GM 경영 실사의 원활한 협조를 하겠다 등의 이제 7가지 제안인데요. 이 제안을 받고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실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 제안이면 GM이 거의 백기를 든 네, 거예요. 행복한 거죠. 투항을 한 거거든. 네. 했는데 안 봐줘. 네. 그래 알았어. 장부 까. 이거예요. 이거 흥정이 아니라 네. 원칙이죠. 그냥. 그렇죠. 네. 원칙대로 하는 거죠. 네, 이 그렇죠. 원칙이 힘입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 막 이렇게 여론이 흔들릴까봐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그래, 그냥 이렇게 가볼까? 먼저 뭐 예. 이렇게 해드릴까 저렇게 해드릴까 이렇게 그렇죠. 했겠죠. 그런데 네. 워낙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확고한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가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언론이 호도하고 네. 막 흔들려고 해도 국민들께서 워낙 명확하게 지지를 해주고 계시니까 그래 그럼 원칙대로 우리 확실하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이 뭘 좋아하는지 아시는 거죠. 정부가 이제. 자, 그래서 이동걸 회장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드머니는 한 푼 더 줄 수 네. 있다. 그리고 원가 장부 까. 그러면 우리가 그거 보고 뉴머니 줄게, 새 돈 줄게. 뭐 GM이 지금 꼼짝을 못해. 그럼요.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들의 그 우리나라 건강보험 악용하는 거 네. 이거 대책을 마련했다고. 오, 이거 반가운 소식입니다. 좀 소개 좀 간단하게 예, 해주시죠. 이게 주말 동안에 각종 커뮤니티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이제 꼼수로 받고 이제 네. 돌아가는 경우가 이제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한 3개월만 있으면 지역 가입자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외국에서 치료하기 굉장히 비싼 병을 한국에서 저렴하게 치료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우리 세금이 우리 의료보험 비가 또 이렇게 날아가는구나라고 좀 아픔을 느끼셨는데 또 의료보험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대책을 마련을 해가지고요. 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혜를 받고 떠나는 그런 외국인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3개월만 있으면 지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좀 기간을 늘린다든지 한 6개월 정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린다는 거죠. 네. 예. 그런 어떤 다양한 방법을 좀 고려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외국인들이 뭐 사실 우리 그 교포들도 이걸 많이 활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막 해도 치료하고 가도 돈이 남는다는 그게 거죠. 남는 네. 장사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의 의료보험이 잘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국도 제가 중국에 그러니까. 가 있는데 그 병원비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의료 보장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각종 의료비가 아주 비싼데 한국은 이 의료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아주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잘 개선이 되면 어쩌면 이제 조금 더 우리의 그 의료보험비를 우리에게 맞게끔 더 폭넓게 지원도 해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간단한 단신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김윤옥 돈다발 명품백 받았다는 소식. 예, 그렇습니다. 2007년 대선 앞두고요. 김윤옥이 이제 명품백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걸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 계속 받은 그 업체로부터 뭔가를 내놔라 하는 압박을
계속 받았다고 해요, 제안을. 그러다 보니 이거 단순히 명품백으로 이럴 것 같진 않은데 해서 봤더니 이제 명품백 안에 이제 돈다발이 들어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 아니, 문제가 뭐, 이제 공개됐네요. 백만 주면 김연옥이 성질 냈을 거야. 그래서 딱 열어보고 이거 뭐야? 이거 뭐 뭐야? 가방만 준 거야? 가방 안에 뭐 없어?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받아냈고요. 문제는 이제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이제 공개됐으면 수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죄가 있는지 파악하고 법적으로 이제 벌을 받아야 될 텐데 저는 검찰이 과연 이명박, 김윤옥 둘을 동시에 감옥에 넣는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 생각할까봐 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지금 검찰이요.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적폐청산에 뭔가 1등 공신이 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한대.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지금. 그래야 돼요. 공수처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로선 최고의 기회죠. 예. 하여튼 일을 엄청 열심히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정치자 대선 자금 수사 때도 네. 기회라고 막 덤비던 거 아닙니까? 예. 아니 특히 이제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에 부역했던 인간들도 그걸 세탁을 해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거야. 알거든. 예. 예.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있기 때문에 뭐 부부 상관없습니다. 부부 뭐 아들 넣을 수 있는 애들은 다 집어넣어야 돼. 자, 다음 소식. 평화당하고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구성 어제 회의를 했고 정의당이 오늘 그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뭐 요건 간단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패럴림픽 소식입니다. 아이스하키 팀이 체코에 3대2로 승리를 했는데 네. 이 경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연장전까지 갔던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는데요. 연장전 들어가고 나서 15초 만에 이 대한민국이 한 골을 집어 넣음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또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가셔서 또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환호하는 사진이 또 올라와가지고 우리 여사님 진짜 해피바이러스. 그러니까요. 정말 즐거워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정말 진짜 참. 해피바이러스야. 네. 사실 이게 중간 선수들의 휴식 시간에 또 내려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힘도 북돋아 주셨다고 해요. 이런 관심,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제 우리 또 김정숙 여사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 많이 이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선수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아주 멋진 역전극을 펼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제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좌식 부분에서 신의연 선수가 동메달을 땄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또 세심한 그 축전을 보내드렸는데 이 축전은 정말 전부 맞춤형이에요. 네. 어떻게 그 선수 개개인의 특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탁탁탁 집어내서 맞춤형으로. 아니 신기한 게 과연 이전에는 축전이 아예 없었을까? 문재인 대통령 이전에는 형식적인 게 있었죠. 그러니까 있긴 있었을 건데 우린 전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죠. 왜냐면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었으니까. 자, 근데 우리 그 동메달을 딴 신의연 선수가 어제 그 축하받는 자리에서 서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계 방송 좀 해달라고. 네. 진짜 아니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패럴림픽인데 우리나라 방송사는 외면을 하고 외국 방송들이 더 많이 중계를 하고 있어요. 이거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에요. 대한민국 언론의 가장 참 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맨날 하나마나한 공자님 같은 소리를 하는데 본인들도 그걸 안 지켜. 안 지키면서 맨날 뭐 좋은 말만 잔뜩 늘어놓고 온갖 훈장지를 다 해. 근데 본인들이 지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평창올림픽 그 전에 이 올림픽으로 얼마나 많은 꼭지들을 해 먹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정말 이렇게 평창올림픽, 그 다음에 패럴림픽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국민들이 같이 즐겨야 될 축제를 과연 그 축제는 얼마나 국민들에게 전달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전에 맨날 까기 바빴던 거에 비하면 너무 적다는 거죠. 그 양이. 심지어는 이 패럴림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우리가 많은 응원을 보내야 되는 그런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사에서 많이 중계를 하지 않고 마치 좀 그 소외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자, 방송 가지고 우리가 맨날 공영방송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공영이라는 게 뭐야? 공적으로 운영된다는 이야기잖아. 네. 아니, 자기들 돈 필요할 때는 공영이니까 국가 예산 좀 달라 그러면서 왜 이런 데서는 공영 역할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럴 때야말로 그 돈의 논리를 벗어나서 이게 광고가 많이 붙냐 안 붙냐 이거 떠나서 방송을 해야 그게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특히 KBS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기관 사람이니 뭐니 그러면서 진짜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데 네. 그런 방송사에서도 이걸 방송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다 민영화 시켜버려야지. 그래 돈의 논리에 따라서 운영할 것 같으면 싹 다 민영화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가기관 산업으로 그런 게 왜 필요해? 이 세금을 쓴다는 거, 공익이라는 거, 공영이라는 거,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방송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국민들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송사한테 언론에 조금 더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변할 것 같진 않아요. 예. 돈의 논리에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이슈 프리즘하고 언론 해보실 남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네. 자, 그럼 뭐 오늘 길게 가보죠 뭐. 이슈 프리즘에서 뵙겠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빨리 눕고 싶다. 빨리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씻고 잘잠 이불을 덮고 싶다. 잘잠 이불 맨살로 잘잠 이불과 비비고 싶다. 부드럽다. 적당히. 까끌하다 적당히 뭔지 형언할 수 없는 야릇한 느낌, 무겁지도 않아. 가볍지도 않아, 시원한 느낌, 잠들면 따뜻한 느낌. 이불이 숨쉬는 것 같다. 중간에 걷어차지 않아도 좋아. 잘 잤다. 일어나기 싫다. 그래도 일어나자. 이따가 저녁에 또 만나자. 잘잠 이불. 네이버 검색창에 꿈나라 베개. 네, 이슈 프리즘입니다. 미투 운동. 정말 그 걱정하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정략적인 정쟁의 수단, 그리고 특정 정치인들을,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그리고 미투도 아닌 사이비, 가짜 미투까지 등장을 하면서 본질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방송하는 동안 정봉주 전 의원이 그 프레시안 보도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지금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고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내일 저희 방송에 직접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긴급 출연을 해서 방송을 했었죠. 그리고 민병두 의원은 지금 조금만 지금 당적 문제, 네. 그 사퇴 문제 이게 지금 최종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곧 민병두 의원도 여기 나오실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 제가 검명한 박수현 그리고 정봉주, 민병두 이 세 명의 민주당 정봉주 의원은 아직 복당이 안 됐지만 네. 민주당 쪽 정치인들을 향한 이 미투 운동 공격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 국장님, 미투 운동의 본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미투의 본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권력 관계를 기반으로 위력과 위기에 의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행과 성추행 혹은 성학대를 공개적으로 연대하여 고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권력 관계를 이야기를 하지만 이 권력이란 것은 사회적인 어떤 신분, 지위 이것도 존재하지만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장 상사 부하, 공공기관. 오늘 지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그 전체 2022개 기관이 있대요. 오늘부터 전면 특별 감사한대요. 이 성폭력 문제 네. 하는데, 자, 그 어떤 직급에서 오는 권력 관계가 있지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신체적인, 그죠? 신체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떤 물리력. 예. 물리력에서 오는 어떤 그런 것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권력 관계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막을 유무형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네. 한 것은,
무형의 권력을 일종의 저는 이제 남성의 그 물리적 그 이게 유형의 위력에 의한 예, 어떤 있고. 여성 억압 예. 이걸 포함해서 이제 미투 그렇죠. 운동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그런 그 개인적인 성차에서 나오는 남성의 위력, 물리적인 네. 위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폭행도 중요하지만 이 권력 관계에 의해서 벌어진 성추행이 어떤 특징을 가지냐 하면요. 이게 꼼짝 못하고 헤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네. 더 악질적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개인적인 성폭력도 역시 뭐 고발하기도 힘들고 처벌하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2차적인 피해도 많이 있지만, 이런 그 권력 관계에서 벌어지는 특히 직장 같은 경우, 그다음에 더 제일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력 관계라고 네네. 봐야죠. 그것은 생사, 생계, 장래, 직업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이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따지고 보면요. 결국은 남성에 의한, 그러니까 이 어떤 직종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종교, 학교, 아닌 곳이 없어요. 존재하지 그렇죠. 않는 곳이 없어요. 결국은 이건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지금 미투 운동 대상인 예. 거죠. 예. 대상인 건데, 자, 그래서, 특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언론사에 있었지만, 뭐, 노래방 가서 네. 조금 과도한 신체 접촉 같은 거, 저도 사실 목격한 게 있습니다. 옆에서 볼 때 짜증나는. 근데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했지만, 같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진짜 짜증이 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저항을 했을 때, 아, 왜 이렇게 못 왔어, 그런 어떤 그런 시선 때문에. 낙인. 그죠? 네. 낙인 그래서 같은 거. 예. 그때 그 저항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오해하든지 그렇게 의도를 착각하든지 해서 더 또 반복해서 그런 짓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일단 괜찮다고 생각하게 네.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했는데도 괜찮네? 하니까 이게 다음에 다시 반복이 되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권력을 또 확인해서 네. 더 행동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복되다 보면,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진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어떻게 했을 때는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은 연대 정신을 깔고 있습니다. 네. 내가 먼저 누군가가 나 이렇게 피해를 입었어 했을 때 같이 손들고 나와서 나도 그래서 미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같은 남자들은 옆에서 with yo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 건부터 살펴볼까요? 예. 박수현 이거는 대변인- 명백하게 이건 미투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냥 이제 안희정 씨의 그 성폭력, 그 안희정 씨하고 가까웠다는 그 이유로 안희정의 이미지를 박수현이라는 사람한테 갖다 덮어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의 후광 효과인 것이죠. 근데 언론을 살펴보면 박수현 전 대변인의 경우는 우선 박수현 대변인 스스로가 이건 미투와 관련 없다는 주장을 충실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언론도 막 콕 집어서 이 박수현 전 대변인 케이스를 미투와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가피하게 지방선거와 관련된 보도에서는 이 안전지사와의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러 또 다른 의원들, 다른 출마자들과 엮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언론에서 이 부분은 그 미투와 관련이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미투하고는 무관하고 예. 어찌됐든 약간 그러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 얘기를 100% 다 네.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미투와 관계가 없는 예, 것이죠. 미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 예. 이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간에 그 진실 공방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거의 지금 기울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예. 이건 박수현 전 대변인이 거의 지금 피해자인 상황이에요. 예. 오히려 부정청탁 문제로 이제 전이가 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오영환이라는 사람이 지금 잠적했다고 그래요.
그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영원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박수현 대변인 선거를 도와줬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떤 아무런 대가를 못 받아. 쉽게 해서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이런 자리도 못 얻고, 아니 뭐 선거 도와준 사람 자리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그 이후에 이제 앙심을 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하나 또 짚어야 될 것은 오영환 씨가 양승조 의원을 지지했던 그 SNS 이걸 가지고 양승조 의원 쪽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네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음모는 우리가 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오영환이라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양승조 의원 지지하는 것과 네. 양승조 의원이 경쟁자인 박수현을 아작내기 위해서 뭘 했다, 이거는 전혀 다른 네, 차원의 다른-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양승조 의원한테 피해가 정말 안 갔으면 좋겠다. 예, 이거야말로 정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우리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들 전부 흠집가게 하는 거예요. 예. 양승조, 박수현 전부 우리 후보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두 사람을 전부 지금 흠집을 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타쌍피로. 예. 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덫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예. 오히려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막연한 이미지만 가지고, 아이씨, 자, 박수현, 자꾸 뭐 시끄러워. 네. 시끄러우니까 너 문제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시끄러운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다행인 게 많은 이제 시민들, 국민들께서 요즘에는 이런 거를 보면 바로 막 이렇게 확 올라왔다가 내려앉거나 그러지 않고 일단 추이를 보자가 좀 있으세요. 예, 그런 분들이 예. 늘어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론이 빨리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디 한번 봐볼까? 과정을 살피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납득할 수 있는 건 납득해 주시고 문제 제기할 건 또 문제 제기를 해 주시고, 그래서 예전처럼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흔들어 보려는 어떤 저들의 어떤 공작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일부에서 뭐 양승조 의원이 이 상황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하느냐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어떤 지지하는 분이 사고를 쳤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해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수많은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해명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영환 씨의 행동과 양승조 의원이 해명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거 결부시키는 것 자체도 양승조 의원한테 흠집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예. 전혀 양승조 의원은 이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어쨌든 본질에 우선 접근을 해야 네. 되겠죠. 추측하지 말고. 자, 그다음 정봉주 의원. 예. 정봉주 의원, 전 의원과 민병도 의원의 경우는 이것도 역시 밑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피해를 주장하는 분과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람 사이에 권력 관계가 전혀 없어요. 두 분 다 그 전직 국회의원 많이 봐줘야 전직 국회의원 신분인 것에 불과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잘 모르는 분인 경우는 전직이라는 것에도 뭐 어떤 위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이 성범죄가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피해자 중심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사회적인 통념상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특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정봉주 의원은 곧 감옥 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심각한 얘기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는 청년들이 어떤 여성한테 나 곧 군대 가니까 어떻게 한번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연민의 정을 느꼈다고 모를까 어떤 위력을 느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정봉주 전 의원 문제는 프레시안의 보도 행태에 대한 지적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미투 운동이 원래 취지가 익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직 기자 이렇게 하면서 예. A씨가 등장하는데 그 A씨가 심지어 이게 익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어떤 설까지 지금 나오냐면요. 그 피해자라고 하는 A씨가 프레시안 그 기사를 작성한 본인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프레시안이 받고 있는 거예요. 프레시안은 이런 의심을 걷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걸 정확하게 지금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사실 이 미투 운동 자체가 처음에 시작될 때 왜 이렇게 확산이 될 수 있었느냐라는 건
자기를 공개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공개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도 용기를 내야지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분위기 안에서 미투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이 프레시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그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자꾸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에 대한 또 의구심도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완전한 공개를 강요할 필요까지 예, 그럼 없다고 없죠. 예.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진술이나 증언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것을 전하는 언론의 태도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지금 쭉 살펴본 대로 이게 미투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미투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어떤 케이스들이 단순 폭로인가, 의혹 제기인가, 네. 정말 권력형 성범죄를 뒤늦게라도 그 분함 참지 못하고 고발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가려서 보도를 해줘. 왜냐하면 이것이 미투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것은 구조적으로 언론에서 일차적으로 판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일차적인 판정 기관이 불행하게도 언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억울한 가해자라는 말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박수현 네네. 대변인이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고 지금 얘기하는 정봉주 전 의원이나 민병두 의원도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런 경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걸러서 보도를 해야 되고 보도를 할 때도 결코 예단하거나 단정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근데 프레시아는 완전히 단정을 해놓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보도가 폭력적이에요. 예. 진짜 폭력적인 게 자기들은 이미 심판자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기 프레시한 보도에 대해서 조목조목 근거를 대가지고 증거를 갖고 반론을 펼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자체를 묵살을 하려고 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근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면 될 텐데 그냥 이제 알리바이만 되면 다냐는 식이에요. 감성팔이 하면서 알리바이 되면 다냐? 네. 아니 그럼 알리바이 되면 다지. 그럼 뭘 어떻게 더 해? 기사를 그따위로 쓰고 앉았으니까 프레시안 이참에 진짜 혼이 나야 됩니다. 예, 저는 다부지게 이 건은 오늘 정봉주 의원 그 보도는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다부지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한번 이 프레시안을 고발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이 건에 프레시안의 대해서는. 행태는 말이죠. 대한민국 땅에서 그동안 진보라고 외쳤던 떠들었던 자처했던 그 인간들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의 진보라는 것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한 인간들인지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태는 프레시안의 보도 행태는. 하여튼 이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이 여러분들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정봉주 전 의원 깐 거 기억하실 분 있을 겁니다. 제가 정봉주 전 의원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깐 거하고는 무관하게 그것과는 별개로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억울한 게 뭔지는 본인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여기서 방송을 할 겁니다. 자, 민병두 의원. 민병두 의원 역시 전형적으로 그런 권력관계 형성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당시에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아니면 정봉주 의원 경우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어려서 혹시 그렇게 그런 권력관계 의식했을지 몰라도 이분은 나이도 비슷하고 또 중소기업 사장이라서 인터넷 언론까지 생각을 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전직 의원이 어떤 위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 당시 민병두 의원을 낙선을 했고 이분은 그런 의원에게 이러저러하니 인터넷 언론을 한번 해보자 돈을 가지고 라는 입장이니 가부를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입장인 것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권력관계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민병두 의원은 진짜 10년 전에 10년 전 기억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좋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민병두 의원은 백수였고 네. 오히려 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왜 네. 을이었냐면은 돈도 많지 않은 네. 분이고 그래서 무슨 인터넷 언론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쉽게 해서 쩐주예요. 물주인 것이죠. 물주. 네. 아니 말이 돼요? 그죠? 물론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수 없죠. 민병두 의원도 10년 전의 기억을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죄책감을 가지고 그런 결벽증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한 건데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예. 결코 단정할 수 없고요. 네. 근데 좀 대응이 조금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시는 대응인 것 같아요.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아직 처리가 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 부분에 충분히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예. 수 있죠. 뭐 하여튼 좀 특히 민병두 의원 그 사태에 대해서 네네. 좀 아쉬움이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 측면에서 지금 뭐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막말로 하면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다 까고 다 내려놓고 계급장 진실을 보자. 예. 밝혀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관련해서는 민병두 의원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요. 예. 권 대표님도 말씀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카톡을 계속 주고받았는데 네. 일단은 뭐 조금씩 말미를 달라고 하시니까 일단 거치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겠죠. 네. 우원식 원내대표도 만나고 뭐 지금 정세균 의장도 그거 수리 안 하겠다고 일단. 네. 그래서 빨리 의원직 사퇴는 처리를 해야 되고요. 본인의 결백함을 밝히고 그리고 본인의 평소 소신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본인 혼자 된 게 아니라 국민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만들어준 자리고 그 유권자들이 의원직 사퇴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내려오면 안 된다.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싶어서 호랑이 등에 탔는지 몰라도 내려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내려온다. 그런 한편으로는 결백증도 결백증이지만 지금 우원식 대표와의 대화 내용이니까 또 아드님 이름으로 나오는 걸 보면 이게 단순한 사실 인정이나 사퇴가 아니고요. 명예 회복을 위한 하나의 선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급장 떼고 그래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 회복을 할 의지가 아닌가라고 좀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약간의 그 광풍 같은 거. 지금 특히 익명이 지금 왜 문제냐면요. 이런 식이면요. 온갖 음해가 판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이거를 우리가 용인을 해주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그야말로 정말 소설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익명 속에서 누군가를 음해하면 아닌 말로 우리 대통령님도 음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10년, 20년, 30년 전 꺼내와가지고 도저히 당사자가 기억할 수도 없는 확인도 그런 못하는 거.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인터넷상에서는 고 신해철 씨에 대한 잠깐 거짓 나왔었죠. 미투가 있었고 심지어 거기에는 사진들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짠가 했으나 본인이 직접 그 글을 지우고 거짓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제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쨌든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셋이 깊이 있게 얘기했듯이 미투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방향을 좀 다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메카시즘은 미국에 있었던 메카시즘 그리고 중국의 문화 대혁명 분위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다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첫 번째 키를 언론이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측면에서 지금 뭐 방금 민주당에서 박수현 전 대변인 자진사퇴 권고하기로 했다는데 이거는 그건 안 됩니다. 메카시즘과 이 광풍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제가 떳떳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이거는. 페이스북에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썼는데 무슨 완전 표퓰리즘 정당이야, 이거는. 이게 무슨 원칙이 있는 정당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격받고 있고 논란이 생겼으니까 시끄러우니까 네가 빨리 사퇴해서 이 판을 정리해줘. 이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실망스러운데? 그러면 안 돼, 진짜. 그 안희정 사건 때 워낙 민주당의 대처가 빨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박수도 보냈고 잘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때 그 안희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 페이스북에 죄를 인정하는 듯한 글도 올라왔었거든요. 예,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바로 신속한 대처였는데 이것은 아직 미정인 상태일 뿐더러 그다음에 드러난 사실만 봐도 무슨 박수현 예비 후보라고 하죠. 예비 후보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안인 것이죠. 단지 시끄럽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끄럽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진실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게 진실 갖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실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안희정 씨하고 자꾸 결부시키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탁현민 공격하는 사람들, 이윤택 공격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연결 짓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할 건데요? 그 범위를 우리가 안희정은 안희정이고 박수현은 박수현이다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문명사회라는 건요. 개별적인 각자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무슨 잘못 지었다고 옆에 있는 박형님이 나랑 아는 사이라고 같이 책임져야 돼? 안 되죠. 이게 연좌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캠프에 같이 있었다고 예. 같이 책임져야 되냐고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고 보고 얘기를 하면 민주당이 이런 더러운 전통이 있어요. 윤리심판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하실 때 정청래 공갈 발언을 가지고 윤리심판원에 올랐죠. 그래서 당원들이 조경태를 또 같이 올렸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은 1년 당직 정지를 중징계를 내렸어요. 근데 조경태는 경고에 내렸습니다. 경고. 훨씬 더 심한데. 근데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6개월을 줄여주면서 사면을 시켰어요. 정청래 의원을. 근데 그 사이에 경고를 받은 조경태 의원은 훨씬 더 엄청난 나치 얘기도 나오고 엄청나게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조치해라. 네. 이 사람. 해서 윤리심판에 다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에서 난리가 난 거죠. 친노인 정청래 봐주고 쓴소리하는 조경태 또 한다. 그러니까 윤리심판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심판 완전히 그만둬서 이런 거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럴 지경이에요.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된 다음에 바뀌었냐. 표창원 의원 더러운 장 전시 신설을 의원회가 소개시켜준 것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또 당직전 6개월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징계한 거 그거 옳았습니까? 지금 표창원 징계한 거 옳았어요? 그 전부 그냥 언론이 떠들어댄다고 시끄럽다고 징계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여론 재판하는 곳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론 재판을 쭉 해왔던 것이죠. 당일한 데서. 지금까지. 완전 여론 재판이지. 네, 심지어는 요즘에 보면 그건 여론 재판도 아니고 언론 재판일까요? 어디를 보고 그렇게 하는 언론도 건지도 누구도, 모르겠습니다. 언론도 그죠? 누구도 예. 아까 살펴봤지만 박 전 대변인에 대해서 그렇게 불리하게 옛날 조중동처럼 그렇게 아우성치는 데 없습니다. 사실관계 제대로 보도하고 있고요. 이건 결벽증도 아니고 네. 미친 거예요. 대가리가 나빠. 제가요. 안희정 저만큼 대한민국에서 안희정 깐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박수현요? 아니 제가 청와대 대변인 할 때 박수현 굉장히 인색하게 평가한 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오프 침묵질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친분 관계 상관이 그건 저랑 관계가 없어요. 깔 건 까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중요한 건 지금은 억울하다 이거예요. 왜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사람 인생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모든 걸 지금 걸고 있는데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조직, 공동체가 이따위로 한 사람을 우습게 그냥 내다버리고 이러면 이 당이 무슨 미래가 있어요? 민병두 의원의 자기가 한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는 이유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잘못한 만큼 책임을 져야지 됩니다. 죄 지은 만큼 처벌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박수현 전 대표는 뭐가 있습니까? 무리를 일으킨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굳이 따지자면 혹은 더 나가면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상한 분과 결혼했던 과거 밖에는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럼 안 되는 것이죠. 한 인생이 평생 살아왔던 박수현이라는 한 인간의 인생이 지금 부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미투 운동 광기에 지금 부어내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질이 진짜 훼손된 거. 김어준 총수가 경고했던 그 상황을 민주당 스스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네. 아, 진짜 어리석다, 진짜 어리석어. 제가 민주당 잘 안 까는 거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넘길 수가 없겠습니다. 예. 미리 경고도 했고 오늘 아침 페북에. 네. 진짜. 자,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건 계속 다뤄보죠. 예. 예. 이 정도로 하고 언론 해부실로 가겠습니다. 자, 언론 해부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미국 상대로 한 이 외교 성과를 시샘하는 언론 보도. 예. 예. 이게 뭐 어떻게 깔 게 없으니까 외교부를 끌고 들어와서 정부의 무능함을 막 만들어내려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만들어내려고. 정부의 팀워크를 깨고 예. 무슨 뭐 이상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예. 그런 의도로 아무 죄도 없는 일 열심히 하는 우리 외교부 예. 장관을 뭐 예. 계속 물어댑니다. 자, 한번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특사단 외교부 배제. 예. 대북 정책에 외교부가 소외됐다. 특히 이제 그 대북 특사가 평양을 다녀와서 그 결과를 발표한 뒤에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특히 이런 보도가 집중이 됐는데요. 네. 특사단에 외교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남북과 북미회담 국면에서 외교부가 소외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의용 실장과 서훈 원장이 트럼프를 만나서 북미 정당 지금 그러니까 9일날 이제 그 엄청난 발표를 한 뒤에도 그 외교부가 안 갔으니까 물론 그 조윤재 대사가 현장에 계셨지만 네. 그 외교부 소속 아닙니까? 예. 주미대사잖아요. 예. 조윤재 주미대사. 예. 외교부잖아. 그러니까요. 이 미국과의 사안에 대해서 외교부가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것도 법도한데 강경화 장관이 아주 잘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뒷말 안 나오게. 네, 그 내용도 나중에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번 보여주시죠. 예. 조선일보 보도. 북핵 협상 속도 내는데 한미 외교 라인은 실종. 외교 라인은 실종. 예, 이게 이제 불과 몇 시간 뒤에 북미 정상회담 성사가 발표되는 9일 새벽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네. 근데 참 애잔하다, 근데. 그러니까 그제 보지만 겨우 찾아낸 게 네. 양쪽 외교장관이 그 현재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빠질만 하니까 빠졌겠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국무장관을 칠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 방문 중인데요. 네네. 그 중국과 경쟁 관계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순방 일정이에요. 그걸 팽개치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이거 순전히 그 틀렸을 까는 게 아니라 강경화 장관을 깔려고 그냥 그렇죠. 밑밥 깐 거죠. 엮어서 까는 거죠. 예.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사실 왜곡이 있습니다. 잠깐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예. 밑에 보면 강 장관 중요점에 보면요. 강 장관은 남북 대화 관련 핵심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정책 결정에도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다. 엄청난 얘기죠. 아니 진짜 배제되고 있다는 완전히 얘기예요. 배제됐다는 건데 예. 이거 사실 완전히 한번 진짜 명백한 예. 허위 보도예요. 이거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사진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예.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이 대북 특사단이 오자마자 대통령께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대통령 옆에 누가 계시죠? 강경화 장관님이 딱 계시네요. 예.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보이시고 장관은 좀 딱 두 분 계십니다. 네. 주무 관련 장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님 맞은편에 정의용 안보실장, 서울 국정원장 예. 지금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예. 대통령 옆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부처 장관들은 다 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딱 정확하게 지금 와 있는 것이죠. 조선일보는 대놓고 지금 가짜 뉴스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보고 남북 대화 관련 강 장관이 남북 대화 관련 핵심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고 정책 결정에도 관여하지 못한다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네. 그리고 이거 보고하자마자 바로 이 정의용 실장이 발표를 했죠. 네. 후속 일정도 발표를 하고 이런데 이 과정에 딱 바로 정확하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흠을 잡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안 보이네. 우리 대북 특사라든지 대미 특사라든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남북 문제, 그 다음에 뭐 미국과의 관계 이런 거라면 외교부 장관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 그럼 일 안 하네. 그러면 외교부 장관을 까면 동시에 이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흠을 조금이나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하는데 안 보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는데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교라는 게 예전과는 다른 외교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남북 문제 해결도 그냥 뭐 북한과만, 미국과만 이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정말 많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과
그 방향으로 가서 또 뭔가를 이렇게 요청도 하고 요구도 받고 지지를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아는 그 얘기를 기자들은 모르는지 모르는 척을 해서 강경원 장관이 직접 그렇게 설명을 네. 해줬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번 더 기사를 보죠.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마지막 줄 보세요. 외교부 관계자는 북핵 문제가 다급하게 돌아가는데 청와대와 백악관이 직거래한 지 일주일 후에 미국이 가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자들이 공무원을 상대해 본 입장에서 이 공무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입니까? 저거는 외교부 관계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네, 저는 100%라고 왜냐면은 100% 봅니다만. 네. 지금 저게 완전히 헛소리인 게 뭐냐면은 북핵 문제가 시급한데 여기서부터 삑사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이 북핵 문제 지금 시급하지 않아. 네. 왜냐면은 이미 대북 특사, 대미 특사 이걸 통해서 북핵 문제가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마치 저 표현은요. 북한 김정은이가 북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쏘고 할 때 분위기에 맞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저게. 근데 지금 상황에 북핵이 시급한데 쟤는 저 관계자가 만약에 실존하는 인물이면 쟤는 어디 한 달 동안 딴 나라 살다가 그리고 뉴스 아무것도 안 보고 있다가 여기 온 거야. 아니 한 2달 정도 뉴스 아무것도 안 보고 지금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정말 더 급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렇게 예. 시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네.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정말 그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시간이 뭐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아니면 하루가 됐던 저런 이야기 자체를 할 부분이 없는 거죠. 계속 이래야 될 상황인데.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정통한 관료가 별로 없죠. 네. 그 조셉 이윤 씨도 네. 퇴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북미 회담 성사와 관련된 실무 작업을 상당 부분을 우리 외무부가 해줘야 지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일주일 후에 미국 가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고 이게 외교부 관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소리예요. 저거는 완전 무식한, 아니, 저같이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딱 보기에 무식한 소리인 게, 청와대하고 백악관이 직거래한다. 이 표현 자체도 굉장히 얼마나 무식하냐면은, 저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거야. 맞습니다. 예. 아니, 그냥 저거는 초등학생이 예. 저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돼요. 예. 왜? 눈에 보이는 게 우리 대통령님하고 트럼프 통화하고 뭐 만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의용 안보실장, 성 국정원장 이렇게 가고 백악관에서 뭐 만나서 이야기하고 네. 하니까 청와대하고 백악관이 직거래. 그런데 그 밑에 그 회견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실무진들이 엄청난 지금 밤샘 일을 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예, 외교부, 북미국 직원들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느라고. 예. 통일부 마찬가지예요. 네. 통일부, 국방부, 뭐 국정원 이 관련돼 있는 부서들은요. 그동안 아닌 말로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쉬지도 못하고 정말 계속 일을 했을 거라고. 이 사람들을 전부 투명인간 취급을 한 거야. 그리고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보통 큰 정상회담 네. 때 아무리 빨라야 6개월 전에 그럼요. 부터 준비를 하죠. 근데 지금 2달 뒤에 북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 실무를 우리가 상당 부분 맡아줘야 되고요. 외교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이걸 모르는 보시면 거야, 지금. 대북 이제 특사 방문하고 그리고 바로 대미 특사 가고 그리고 그 과정에 또 영수회담까지 여야 이제 당대표 불러가지고 또 모이고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됐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빠르게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그 밑에서 물밑 작업, 물밑 회담, 대화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났고 네. 처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동안 일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예, 실제로 그러니까 정의용 실장과 서원 원장이 대미라인, 네. 자기 라인을 열심히 했겠지만 실제로 일의 양만 따지면 95%가 외교부에서 뛴 거예요. 네. 안 봐도 알아야죠, 이거는. 자, 뭐 다음 기사 하나만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노컷 뉴스. 예. 이거 어제 진짜 어이가 없던데. 그것도 보셨나요? 네. 예. 그 북미 대화 급물살 타는데 안 보이는 외교통일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거 조금 전에 얘기한 거 똑같아. 예. 예. 이 기사는 지난주 언론해부실에서 이름을 기억해야 할 정도로 예. 좋은 기사라고 칭찬했던 그 박초롱이라는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이 뭐 시간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칭찬을 하기가 무사하게 진짜 만급 중에 만급입니다. 만급 중에 만급이에요. 너무 한심한 기사였어요. 네. 이 기사는. 부제가 대미 설득 외교 국민의 외교장관 싱가포르 여행 통일장관은 특사단에 포함한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제부터. 네. 아니 그럼 특사단에 누구를 포함시켜야 돼? 그러니까 아마 그 장관단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설령 그 기자가 예를 들어서 어려서 잘 몰라서 저렇게 쓴다 하면 적어도 데스크에서 저런 부재를 제가 데스크에서 부재 달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네. 데스크가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사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긴급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최소화를 한단 말이에요. 특공대 같은 그죠? 거죠. 특공대예요. 예. 정규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최소화를 해서 움직여요. 이게 무슨 정해져 있는 일정이 사전에 스케줄이 짝짝짝짝 정해져 있는 정상회담 같은 경우 거의 뭐 1년 단위로 스케줄을 잡고 하잖아요. 남북 강요회담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순발력 있게 평양 갔다가 아니 그 갔다가 예. 지금 또 이쪽 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 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핵심 멤버만 추린 거 아닙니까? 5명. 자, 미국통 정우영 안보실장, 그리고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송 국정원장,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뜻을 그 읽을 수 있는 윤건영, 다음에 통일부 차관. 그렇죠, 실무. 예. 다음에 그 국정원 차장.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 5명 규모로 짜리죠. 예.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고. 아, 누구도 들어가고 진짜, 누구도 들어가고. 이게 정상회담 가는 줄 아냐? 씨. 사실 이 부분은 참 이게 패싱을 이제 어디에 붙여야 될지를 몰랐는데 하여간 국내에 누군가에게는 붙여서 정부를 까고 싶다. 예. 이거 아니면은 외교부 통일부 패싱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외교부 통일부 패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패싱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던 거랑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기자들이 통일부 대변인한테 엄청 달달 볶았습니다. 외교부를 왜 안 들어갔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 질문, 그 멍청한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제가 그 대변인이면 질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 이 한심한 돌대가리 새끼들한테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 네, 그럼 왜냐면 대답을 제대로 해줘도 못 알아채는 걸 거니까. 아, 나 그 강경화 진짜. 장관이 정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예. 강경화 강경화 장관이 베트남 일정을 마치고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도 외교부 패싱에 대해서 질문이 나온 것이죠. 상당 부분을 강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강 장관은 특히 특사단이 미국 방문에서는 외교부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아까 보셨지만 조윤재 대사가 그러니까. 대사가 대통령을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게 별로 없죠. 네. 그때 대표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사가. 뭐 그것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대통령 의중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역사적 과업을 이루는데 분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죠.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저는 그 강경화 장관의 그 일정을 기자들이 모르고 있나? 그러니까 실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사실 강경화 장관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유, 그러니까 유럽 쪽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좁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북한 문제야? 그럼 북한만 보고 계신 거고. 엉뚱한 데 보고서 안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계신데.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뛰고 계신데 사실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외교적으로 다양한 부류의 이미 많은 라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외교부 장관이 되셨을 때 나왔던 신문 기사, 전 세계적인 신문 기사도 있었을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그 백업이라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보이니까 없는 것 취급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가장 한심한 사람이 그거예요. 자기네 안 보이는 거를 네. 존재하지 않는 걸로 취급하는 거.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그걸 안 보이고 모르겠냐고요. 그래서 보이고 아는데도 이런 거예요. 이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굉장히 네. 한편으로 유력하기도 한데요. 뭐냐면은 각 정부 부처 안에는요. 과거 적폐 정부에 복무했던 그래서 지금은 좀 밀려나 있는 인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인간들이 기자들을 만나서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외교부, 지금 이거 형편없어, 한심해. 지금 뭐 청와대 파워에 밀려가지고, 밀려가지고 존재감이 없어. 뭐 이런 궁시렁거리는 소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딱 듣고, 그거 가지고, 아, 외교부가 지금 이 정부 전체 그 안에서 청와대 파워에 뭐 밀려가지고 존재감을 못 살리고 있다는 등 이런 기사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자라면 그렇죠. 이 국면에서 외교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죠. 그런 얘기가 한다고 무조건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거 모르고 하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쨌든 전 장관이 정상 차원에서 대화 의지를 확인했고 북핵 문제는 북미 대화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제 의제를 어떻게 만들고 준비해서 장을 만드는 것은 외교부 실무진의 역할이다. 할 일 많은 거죠. 할 일 제대로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트남. 예. 베트남이 중요한 또 의미가 신남방 있는 것이죠. 예. 외교 중심. 그리고 베트남은 북한하고 오랫동안 그 외교 관계를 잘 맺어왔던 그렇죠. 나라잖아요. 예. 때문에 그 점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광 장관이 지금 막 여기저기 정말 예. 얼마나 많이 바빠. 그 유엔 가서 연설도 하고 EU 다녀오고. 예, 이유도 불려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갈 것이고. 뭐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보고 계신 건 단순히 이제 북미 수교 여기까지만 보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이 한반도 자체의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려면 조금 더 많이 엮어놔야 됩니다. 네. 자꾸 이익 관계들이 엮어놔야 어떤 한 나라에서 우발적인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려면 이 신남방, 신북방 정책들, EU와 유럽과의 연관성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일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청와대가 하겠습니까? 국정원이 하겠습니까? 예. 외교부가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론 해부실 우리 외교부를 자꾸 끌어들여서 정부 이간질을 하려는 이런 언론의 나쁜 보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칭찬합시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박강원 의원입니다. 박강원 의원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데요. 이번에 어제 뭐 다들 많이 보셨겠지만 권리당원 3분을 당 상무위원으로 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상무위원이요 굉장히 권한이 막강합니다. 권한이 어느 정도 막강하냐? 이 상무위원은 그동안 사실상 이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 뭐 시장, 도지사 이런 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로 꾸려졌던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다가 비정치인 그리고 일반 시민 그리고 그것도 여성 3분을 상무위원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자기가 지명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좀 쳐드려야 돼요. 이건 진짜로. 네. 예. 사실 말만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더 좋은 정당이 되기 위해서 항상 많은 당원분들께서 요구하시는 건 우리 당원들의 의사, 의중, 당원들의 힘을 좀 더 강화시켜달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일반 시민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어주고 그것들을 반영해주는 그런 모습을 필요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박광훈 의원님께서 그것을 조금 더 당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분들을 임명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상무위원은 특히 이 시도당에서는요. 상무위원회가 시도당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중앙당에서는 그 중앙위원회가 네. 최고 의결 기구이지만 시도당은 상무위원회가 최고 의결 기구거든요. 여기에 일반 시민 여성 3분이 상무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 이거는 획기적인 겁니다. 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도위원장이 이 기득권을 포기가 말이 쉽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광호 의원이 그런 기존의 정치적인 셈법 같은 것들을 다 내다버리고 한국 정치가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칭찬을 해드리고요. 예. 오늘 그 박수현 민주당 대변 전 대변인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과거에 그분이 대선 경선 당시에 했던 그 말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저한테 개새끼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예.
그것과는 별개로 저의 호불호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마녀사냥식으로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을 끝장을 내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 자진사퇴 공고라는 거. 물론 이 속에는 일단 시끄러우니까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자진사퇴를 하고 그렇게 하면 당에 봉사를 하면 나중에 뭐 후일에 뭐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 그런 거 깔려 있는 거 충분히 잘 압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도 그렇고 지금 이번 문제도 그렇고 많은 당원 지지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다들 조용조용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런 식의 침묵을 강요할 건지 추미애 당대표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솔로몬 앞에 재판정에선 그런 아기 엄마 같은, 그래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을 해야 했던 그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지금 당원 지지자들이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는 이 당원 지지자들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궁지로 몰아넣고 선택을 강요하고 침묵을 강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정치를 한다면 그게 쌓여서 후일 추미애 당대표한테 돌아갈 겁니다. 그동안 추미애 당대표를 가장 앞장서서 변호하고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UBC 정치 신세계이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추미애 대표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저희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갈등을 확산시키는 역할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6월이 끝나고 계산서를 들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신세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박평님 오늘 네. 방송 저랑 처음 하면서 좀 네. 많이 놀라셨죠? 사실 많은 분들께서 너무 놀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욱하실 때마다, 근데 놀란 건 아니었고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더 잘 들려고 집중했던 겁니다. 다행입니다. 네. 제일 프로 같으시던데 제가 볼 때. 원래 방송 그러니까요. 방송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지금. 제가- 그 관록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방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방송 같은 느낌이 들면 네. 딱 그 방송 톤이 좀 돼서 좀 부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긴 좀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예, 그럼 다음 주 월요일 혹시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네. 진짜 우리 고일석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